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4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부에서 이제 남궁쌤이랑 현대소설 공부까지 또 이제 잘 마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4부의 이제 시작은 독서 기술입니다. 먼저 이 기술 이 세트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을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기술에서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출제 요소는 개념과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게 될 이 지문에도 보면 그런 개념이나 어떤 방법에 관한 그런 정보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그 개념과 그 다음에 원리 방법에 관한 그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치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한다면 그 장치 혹은 어떤 시스템에 대한 또 설명을 한다면 그 시스템, 이런 장치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와 관련된 설명을 또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무엇을 하느냐? 바로 구성 요소가 어떤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구성 요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면 그 특징이 무엇인지, 자,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한 정보들이 여러분이 주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과정에 따라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단계도 잘 끊어야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정보는 개념과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기능 역할이나 특징에 관한 정보도 아울러 함께 주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다면 단계를 끊으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시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잘 읽고 잘 풀 수 있는지 꼭 체크하고요.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함께 잘 보완하자고요. 알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술 지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문 읽기 전에 잠깐 먼저 해야 할 일 있죠. 그럼 바로 출제 요소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겠죠. 자, 출제 요소 예측을 해보면요, 30번 문제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니까 읽으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앞에 있는 말들을 좀 체크를 잘 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이벤트 동기화 방식, 비동기화 방식, 시간 동기화 방식, 질의응답 방식, 자,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하면서 31번 문제로 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31번 문제 보기를 딱 봤더니 지금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문에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가 있는 거예요. OTP 발생기, 그 다음에 로그인 서버, 인증 서버. 그러면 구성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주목하면서 단계를 끊는 읽기를 했어야 된다. 자, 그런 생각을 좀 미리 예측하기 할 때부터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택지 앞에도 보면 시간 동기화 방식과 이벤트 동기화 방식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목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32번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거의 읽으면서 이제 풀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의 이유를 글 처음 읽을 때 여러분 거의 찾아놔야 됩니다. 앞뒤 문맥 짚어서 관련 있는 정보 짚어놓고요, 거의 이해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답을 고를 때 선택지를 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제가 답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금방 답을 고를 수 있죠. 그리고 33번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보기에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문 보면서 30번 문제를 해결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제 요소의 핵심적인 지점들을 지금 미리 짚었어요. 그래서 예측하기를 통해서 이제 짚었던 그 정보들, 그와 관련된 것들을 또 잘 이해를 해보자고요.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상거래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인증받는 흔한 방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서 제시되어 있는 방식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한계,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주목한 겁니다. 기술 지문 읽을 때요, 이렇게 한계에 관한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 꼭 주목합니다. 출제 요소입니다. 한계 관련해서는요, 기술의 한계, 그 다음에 견해 주장의 한계를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증 기법이 OTP,
즉 원타임 패스워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한계 문제점 짚고요. 흔히 나오는 패턴이 한계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OTP가 바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OTP 기술은 사용자가 금융거래 인증을 받고자 할 때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제 이 OTP 기술이 무엇인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 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증받는 방식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기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밀번호를 이제 생성하는 방식이다라고 여기 개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까지 주목하는 읽기를 했으면 1문단을 잘 읽은 것이죠. 그럼 이제 1문단과 관련하여 30번 문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3번 선택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는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한 개 나와 있죠. 그런데 3번 선택지에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다라고 했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30번 문제는 적절한 거 찾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선택지들은 1문단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죠. 넘어갑니다. 2문단,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비동기화 방식, 그 다음에 동기화 방식, 요거 이제 두 개가 대비되는 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대상이 둘이면요, 대비되는 짝이에요. 그럼 이제 먼저 비동기화 방식에 대한 이제 정보를 우리가 주목을 해주면 OTP 발생기와 자, 여기 지금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표시를 한 것이냐면 구성요소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인증 서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구성요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요 두 구성요소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이니까 비동기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여기 동기화된 값이 없다라는 거 그 특징으로 주목을 해주고 인증 서버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인증 서버의 질이라는 게 이제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제 응답하는 방식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동기화 방식의 사실은 개념을 이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말들 짚어줬고요. OTP 기술 도입 초기에 사용된 질의응답 방식은 인증 서버가 임의의 6자리 수, 즉 질의값을 지시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되는 말은 뭘까요? 바로 이거죠. 인증 서버라는 구성 요소. 이것이 하는 역할은 임의의 6자리 수, 즉 질의값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 서버가 질의값을 제시한다. 자, 이렇게 주목하면서 여기가 지금 과정, 단계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또 끊는 읽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사용자는 그 수를 OTP 발생기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용자가 저 질의값으로 제시된 이 임의의 6자리 수, 이걸 OTP 발생기에 입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OTP 발생기는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하는 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OTP 발생기에 이런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로 이 말을 또 여러분이 주목을 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능 역할에 관한 정보들을 주목하면 선택지 판단이 빨라진다니까요. 네. 사용자는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단계, 여기서 단계를 끊고 자, 사용자가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 서버는 이제 그 입력된 값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로그인 서버가 있고 인증 서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30번 문제 보기에서도 예측하기를 통해 확인했던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쨌든 자, 이렇게 이런 요소들과 관련하여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단계를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했었죠. 이 방식은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질의값을 직접 입력해 응답값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인증 서버가 제시한 질의값을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건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 이런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 이것을 또 기술의 한계에 관한 정보로 주목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2문단 봤고요. 2문단과 관련하여 30번의 2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2번을 보면 비동기화 방식의 OTP 기술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방금 전에 비동기화 방식에 대한 설명 봤으니까 판단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OTP 발생기의 질의에 사용자가
OTP 발생기의 질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OTP 발생기가 질의를 제시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질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인증 서버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응답값을 인증 서버에 입력해야 인증에 성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는요 OTP 발생기에 그 수를 입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OTP 발생기가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OTP 발생기가 생성한 응답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렇게 단계를 끊으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30번의 2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의 5번 선택지도 판단이 됩니다. 질의 응답 방식에서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입력한 임의의 6자리의 수는 응답값과 일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했습니다. 무엇을? OTP 발생기의 기능 역할을. OTP 발생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5번 선택지에서처럼 응답값과 이제 이 질의한 6자리의 수가 일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네. 30번에 5번도 판단했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단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와 달리 동기화 방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동기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동기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앞에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당연히 뭘까요? 동기화 방식은 당연히 동기화가 돼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이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생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비밀번호 생성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동기화 방식 안에 또 무엇이 있는 거냐면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동기화 방식이라는 것 안에서 이 둘을 대비되는 짝으로 짚어서 이 둘의 차이점을 특히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했어요.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대한 이제 설명부터 이제 보면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자, 이 두 값을 바탕으로 OTP 발생기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비밀번호를 그 다음에 이 인증 서버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인증값을 생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 두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비밀번호를 생성한다, 인증값을 생성한다 이렇게 기능 역할 주목했어야 됩니다. 물론 비밀번호와 인증값을 생성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은 기초값과 카운트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술 지문 읽을 때인데 또 기초 정보, 기본 정보로 주목해줘야 되는 것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초값의 개념 주목해줬어야 됩니다. 사용자의 신상 정보,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한 값이 기초값이다. 그 다음에 카운트 값입니다. 이 카운트 값의 이제 개념은 바로 뭐냐면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이다. 자, 이렇게 개념 나타내는 부분 주목해야 했고,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벤트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하죠. 이미 이거는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OTP 발생기가 요 두 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한다. 이미 이해한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것. 자, 이것의 이제 기능 역할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이제 비밀번호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가 이 비밀번호를 로그인 서버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OTP 발생기의 또 이 역할로 바로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주목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아까 예측하기 했잖아요. 가의 이유. 이렇게 이유를 추리하라고 하면 글을 처음 읽을 때부터 문맥을 딱 짚어서 이유를 거의 파악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유를 파악을 합시다. 왜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느냐? 카운트 값과 관련된 정보가 이 주변에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되죠. 어디 있습니까? 카운트 값은요,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바탕이 됩니다. 그렇죠? 즉, 이 카운트 값에 따라서 비밀번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인증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이제 증가시킨다는 건 결국 뭐냐면, 자, 요번에 비밀번호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비밀번호 생성될 때 그 비밀번호가 결국은 카운트 값이 달라지니까 비밀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비밀번호가 달라지게 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 이유까지 이렇게 파악하는 일들을 했고요.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카운트 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자, 여기 인증 서버의 역할, 인증 서버는 뭘 생성한다? 인증값을 생성하죠. 그렇죠? 똑같이 뭐랑 똑같이 바로 OTP 발생이랑 똑같이 무엇을 이용해서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이용하여 요걸 바탕으로 로그인 서버에 입력된 이게 OTP 발생기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 비밀번호랑 그 다음에 자신이 생성한 인증값이랑 뭐 하는 겁니까?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해서 이제 같으면 인증 허용하는 것이죠. 인증했다라고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OTP 발생기의 비밀번호와 비교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이 이제 반영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다는 건 결국은 그 다음에 이 카운트 값이 달라진 것이고, 카운트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도 그 전과 다를 것이고, 인증값도 그 전과 다르겠죠. 그러나 이 방식은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의 카운트 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요 방식, 이벤트 동기화 방식의 한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한계에 관한 정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해 주고요. 자, 이렇게 우리 3문단 읽었고요. 3문단과 관련하여 30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 1번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대한 설명이네요. 근데 시간 동기화 방식과 비교를 하고 있네요. 로그인 서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네, 시간 동기화 방식에 대한 이해까지 함께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선택지가 4번인데 4번 아직 판단 안 되죠. 왜냐? 시간 동기화 방식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면 시간 동기화 방식에 이제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 4문단 볼게요.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대비되는 짝이 되겠죠. 현재 금융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초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용되는 정보가 기초값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증을 시도한 날짜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자, OTP 발생기 또 역할 비밀번호, 인증 서버, 인증값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관한 정보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읽을 때, 시간 동기화 방식에 관한 정보 읽을 때 어떤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이 부분 읽을 때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특히 주목을 해야죠. 그럼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로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앞에 이벤트 동기화 방식도 OTP 발생기가 비밀번호 생성했고 인증 서버가 인증값 생성했어요. 이건 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보다 차이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이제 더 중요한데, 바로 이 정보를 주목했어야죠. 여기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서 생성한다. 그래서 여기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라는 이 말을 특히 중요한 말로 여러분이 주목을 해줬어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말이 제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알겠죠? 자, 우리가 여러 정보 중에 중요한 정보가 있고 또 그 중요한 정보들 중에 더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딱딱 잘 짚으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일방향 함수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이제 개념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계산하기는 쉬운데 이렇게 쭉 계산하면 이제 값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거꾸로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역연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결과값을 안다고 하더라도요, 그죠? 역연산을 통해서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다라는 것을 요 다음에 이어져 있는 요 말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A로 묶여 있는 4문단 봤고요.
사문단과 관련하여 30번 문제 4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네요. 4번 보겠습니다.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는 비밀번호 생성 간격을 짧게 할수록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주목했잖아요.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비밀번호 생성합니다. 그러면 요 간격을 짧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간격이 10분이었는데 5분이라고 한다면 1시간 동안 생성되는 비밀번호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여기 30번에 4번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가 훨씬 더 많은 횟수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번의 4번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2번, 3번, 4번, 5번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 남았습니다. 1번. 그럼 1번은 이제 적절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렇죠? 자, 나머지 정보 또 확인을 하고 답을 확정 지어 봅시다.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을 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OTP 발생기의 이제 또 역할로 여기 기초값, 인증 시도 시간, 자, 이런 걸 이제 활용한다는 거 앞에서 이해를 했는데, 이걸로 이 R를 구한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이 여기 주목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R를 구하고, 요 R에 대해 일방향 함수, 자, 여기 지금 보면 또 여기 단계가 있네요. 그렇죠? R에 대해 일방향 함수 F를 n번 수행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일방향 함수 F를 n번 수행하여 XN을 생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렇게 생성된 XN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OTP 발생기가 R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한 R에 대해서 함수 F 수행해서 XN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 XN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입력이 이루어지면 로그인 서버는, 자, 로그인 서버 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로그인 서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입력된 XN을 일방향 함수 F로 한 번 더 이제 계산을 하니까 그 값은 이 X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그인 서버가. 그리고 이 값을 인증 서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인증 서버가 이제 또 역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인증 서버는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죠. 이 인증 서버는 인증 서버대로 이 R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 함수, 지금 여기 n분의 1번 수행이 됐으니까 똑같이 n분의 1번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나온 값, 요 xn 플러스 1을 생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전달된 값, 이 값과 자신이 생성한 요 값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증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단계에 유의하여 정보를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했습니다. 네, 그러면 30번에 이제 1번 선택지 하나 남았는데 판단을 지금 여기까지 읽은 걸로 해보려고 했더니 관련 정보가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인증 서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전자시계가 이제 장착되어 있어 시간 동기화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인증 서버와 OTP 발생 기간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도 역시 한계에 관한 정보니까 주목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 또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대비되는 짝이에요. 요 두 개 이제 비교한 거죠. 입력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주목해줘야죠. 역시 또 한계에 관한 정보인데 또 대비까지 되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 동기화 방식은요, 우리 아까 주목했던 것처럼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서 비밀번호 생성합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 정해진 시간 간격을 넘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될 수 있죠. 그것은 결국은 입력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지금 여기 시간 동기화 방식처럼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0분의 1번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시간 동기화 방식에 비해 로그인 서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요 입력 시간의 제약을 요 시간 동기화 방식은 받고, 그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당연히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0번에 이제 1번이 적절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30분의 1번 판단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지문도 다 봤습니다. 30번 문제 정답도 골랐고요. 그럼 이어서 31번을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자, 이 OTP 발생기 있고 로그인 서버 있고 인증 서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요, 여기 화살표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문에서 그 단계를 나타내는 말들도 이제 주목을 하는 읽기를 했었는데, 1번 선택지를 보면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인증에 성공하였다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A에서 B로 보낸 비밀번호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증에 성공하였다라고 한다면 A에서 B로 가는 거는 그 XN 값이 1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방향수 F로 한 번 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N 플러스 1 값이 또 1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인증 서버에서 또 여기 XN 플러스 1 값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뭐 합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증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자가 A에서 B로 보낸 이 비밀번호랑 A에서 B로 보낸 비밀번호랑 그 다음에 B에서 생성한 인증값은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로 넘어온 이 값과 그 다음에 여기 인증 서버에서 생성한 이 값이 비교해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된다는 설명이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엉뚱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1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이 답을 골랐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A와 C 사이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우리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시간 동기화 방식의 한계로 주목했습니다.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하게 된다. A에서 생성한 비밀번호로는 인증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맞죠? 한계는 출제 요소다. 기억하세요. 3번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는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생성을 합니다. 무엇이? OTP 발생기가. 구성 요소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인증 서버는 인지값을 생성한다. 이것도 역시 기능 역할로 주목했던 것이죠. 적절합니다. 이어서 4번을 보면요.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기만 하고 인증하지 않는다면, 자, 이와 관련된 한계가요, 여러분 3문단의 끝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계는 출제 요소다. 3문단 끝부분 보세요.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의 카운트 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OTP 발생기랑 인증 서버의 카운트 값이 서로 달라질 것이다 되어 있네요. 적절하네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가 생성한 비밀번호로 인증을 받았다면 C는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게 되지요. 그리고 이 카운트 값 증가된 값을 통해서 이제 다음번 또 역시 비밀번호와 인증 값이 생성이 되겠죠. 그것은 곧 다음번 인증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합니다. 자, 이어서요 3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가의 이유를요, 우리는 지문에서 이미 찾았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리 가를 한번 다시만 볼게요.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이제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운트 값이 결국은 바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인증값을 생성을 할 때 활용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카운트 값이 증가됐다는 건 카운트 값이 변한 것이고, 그에 따라 비밀번호도 달라질 것이고 인증값도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정보와 관련 있는 선택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1번, 비밀번호가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죠. 그래서 답 1번으로 빠르게 골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증 서버의 응답값과 카운트 값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인증이 되려면 인증 서버의 응답값과 그 다음에 OTP 발생기가 생성한 비밀번호가 일치해야 되죠. 엉뚱한 얘기고요. 인증에 성공할 때마다 기초값을 동기화해야 돼요. 기초값은요, 사용자와 금융기관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성공할 때마다 동기화합니까? 이것도 엉뚱한 얘기고요. 인증에 실패 시 이전 비밀번호를 복원을 해야 됩니까? 자, 카운트 값이 증가한 것은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데 활용되는 값이 달라진 겁니다. OTP 발생기의 지리값이 갱신되도록 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OTP 발생기의 지리값이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이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관련이 없는 엉뚱한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33번 보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기에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모두 각자의 OTP 발생기를 통해 저기 보세요. 2019년 3월 7일 오전 10시에 인증을 시도하고 니은 오전 10시 30분에 인증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인증을 시도했습니다. 이 기억, 니은, 디귿을 본 다음에 여러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날짜와 자 여기 시간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날짜와 시간이 달라졌구나 라는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짜 그 다음에 인증 시간 자 이런 것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생성되는 비밀번호나 인증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자, 기억에 대한 자, 여기 1번 선택지를 보면 기억에서 XN이 노출되더라도 R은 알아내기 어렵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에서 활용되는 이 함수, 즉 이 XN을 구하는 함수는 일방향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과값을 알더라도 그렇죠. 입력값을 알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은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 적절하지요.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에서 사용자 A의 R은 서로 다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R는요 이 날짜나 인증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시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R는 서로 다르겠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서 함수 f를 n번 수행한 x에는 같겠군이라고 하고 있는데 같습니까? 여러분 같지 않죠. 왜냐? 일단 니은과 디귿을 보면요. 니은과 디귿은 날짜도 다르고 인증 시간도 다릅니다. 그에 따라 이 R 값 다르고요. 그리고 그 R에 대해서 자 함수 f를 n번 수행해서 나온 이 x에는 그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디귿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초값은 서로 다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 이 기초값에는 사용자에 관한 정보가 이제 담겨 있는데 사용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값도 다르겠죠. 기초값의 개념과 관련된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기억 디귿에서 사용자 B의 xn 플러스 1들은 서로 다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이것은 지금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인증 시간 다릅니다.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짜도 달라졌고요. 그에 따라 당연히 저 시간도 달라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 니은, 디귿에 이 xn 플러스 1들은 당연히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날짜와 인증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R에 대해서 함수를 수행해서 나온 값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지요. 네, 함께 33번까지 이제 다 했네요. 자, 오늘 출제된 3개의 비문학 세트들이 다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 못하는지를 잘 또 파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그런 공부를 꼭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공부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나로 만드는 그 시간들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요. 한번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요. 알겠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공부 우리 남궁민 선생님이랑 재밌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네, 문학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은 현대소설도 어렵지만 고전소설 더 어렵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늘 이야기합니다. 사극 보는 기분으로 하자. 디테일, 모든 단어 뜻 전부 다를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사극 보듯이 줄거리 파악 제대로 하는 거 그걸 최우선으로 삼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문 딱 읽어보면서 처음 본다. 김진옥전이라는 거 처음 봤네. 낯선 작품이긴 했습니다만 영웅소설의 전형적인 패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스펙타클한 재밌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줄거리 잘 따라갔을 겁니다. 자, 환상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앞부분 줄거리, 김진옥은 주인공이죠. 김진옥전이니까 김진옥이 주인공이지 뭐, 그죠? 김진옥은 승전 후 그랬으니까 보통 영웅들은 어때요? 대원수가 되어서 오랑캐를 무찌르는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보통 다 이깁니다. 그렇죠? 승전 후 사실 이 김진옥이요. 여기에는 뭐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선계에서 말이에요. 옥황상제 심부름하던 선동이었어요. 그랬는데 선녀를 희롱한 죄로 적강한 겁니다. 인간 세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의 상서 김아무개의 아들로 귀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막 가서 열심히 치성을 들인 끝에 귀하게 얻은 아들로 이제 태어난 건데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보세요. 부친을 만나요. 귀국하던 도중에 풍랑으로 표류했다가 어떤 외딴 섬에서 부친을 만나거든요. 이 부친이 왜 거기에 가셨는가 하면 선우족이라는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어렸을 때 김진옥이 부모랑 헤어지게 돼요. 근데 그 선우족한테 오랑캐한테 아버지가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외딴 섬에 갇히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알다시피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겪은 이 주인공 우리의 김진옥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 우리 도사 있죠. 화산도사라는 도사한테서 이제 무예를 익히고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장원급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서라는 분의 그 딸인 소저하고 사랑에 빠지고 혼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임금이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 있죠.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는 게 누구냐면 황제의 딸이야. 무양공주가.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앙심을 품을 만큼 이제 황제는 이 김진옥이 뛰어나니까 부마로 삼으려고 했는데 김진옥이 자기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유부인이에요. 의시 부인이에요. 그 원래 자기 정해놓은 사랑하는 여자와의 사랑을 이제 혼약하기로 한 약속을 핑계로 그걸 이유로 대면서 부마가 되기를 거절하니까 공주는 아니 지가 감히 뭔데 황제의 딸인 나랑 결혼을 반대해? 안 하겠다고 해? 거절해? 이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고 나서 장원급제에서 이제 승승장구하던 김진옥이 나중에 결국엔 이제 그 자기의 원래의 사랑과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유시부인이라고 여기 있죠. 이제 유부인이라는 거예요. 유부인이 바로 이 김진옥의 아내가 된 겁니다. 원래 자기의 사랑이. 그런데 선우족이 재침략하니까 대원수가 되어서 나가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부친을 만나 용궁에 가게 된다. 뭐 되게 신비로운 세계 아니겠습니까? 용궁에 가게 돼요. 남해 용왕의 요청에 따라 김진옥은 등곡 용왕을 물리친다. 그럼 이건 적이네. 이 남해 용왕이 김진옥을 뒤를 봐준 뭐 좋은 편이고 쉽게 얘기하면 등곡 용왕은 우리의 주인공이 물리치는데 도움을 줬던 나쁜 사람이겠네요. 그죠? 이때 무양공주는 김진옥이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 품고 이선영, 정동환 이런 사람들 뭐예요? 아직 잘 모르지만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계교를 짜 우리 주인공의 아내 유부인과 아들 애운을 죽이려 했으니까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쁜 사람일 테고, 그쵸? 나쁜 용왕일 테고. 자, 그 다음에 용궁으로 돌아와 환대를 받은 김진옥은 용궁을 떠나려 한다까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용왕이 말하기를, 용왕왈 이는 수중에 귀한 보배라. 뭐?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엄동설한이라도 춥지 않을 것이요. 이 진주를 몸에 두면 70이 넘도록 녹발이 장춘이 또 죽은 사람의 입에 넣으면 환생하나니 이는 극한 보배로 소리다. 그러면 비단하고 진주를 줬는데 이게
매우 신비로운 물건이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고전 소설의 재미 아니겠어요? 그런 신비로운 거, 막 죽은 사람 입에 넣으면 환생하는 그런 이 진주를 줬어. 이거 보나마나 뒤에서 뭔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죽은 누군가를 귀한 사람을 살리는데 쓰겠죠, 그죠? 우리 그런 거 딱 직감해야 됩니다. 많이 읽었으니까. 원수가 사양하다 받으니 용왕왈. 원수는 대국의 신하라. 이 대국이라는 건 이제 명나라입니다. 수부에 들어와, 여기 이제 용궁에 왔다는 거죠. 들어와 과인의 수부를 보전케 하니, 내가 무찔러 달라고 했던 그 등곡 용왕을 무찔러 줬으니 어찌 천자께 현신을 두신 치하를 아니하리오. 뭐예요? 명나라의 대국의 천자한테 현명한 뛰어난 신하를 두신 치하를 내가 어찌 안 하겠는가 하고 글호를 닦아 원수께 붙이고, 뭔 얘기예요? 글로 정말 훌륭한 신하를 두셨습니다. 이 김진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글을 써가지고 이제 천자한테 돌아가는 김진옥 편에 보내겠다는 거지. 너를 칭찬하는 글을. 예단을 봉하여 주니 원수가 사려고 받으니 일광노가 왈. 일광노는요, 이제 이별을 당하니 무엇으로 표하려고 일광주 한낱을 주고 여동비는 또 한낱 부채를 줘. 자, 이런 게 보세요. 뭔지 정확히 몰라도 뭔가 일광주, 부채 이런 것들도 막 헤어지는 사람들이 선물로 막 주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신비한 거겠지, 뻔하게. 자, 이 부채를 한 번 붙이면 운무가 자욱하고 비 올 때 붙이면 꽃나무 가지마다 꽃이 반발하나니 이는 큰 보배라. 그대는 잘 간수하라. 이러면서 사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요, 다 중국의 역사상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여기에 용궁에 모여있다는 상상을 한 거죠. 그죠? 또 두목지는 칼 하나를 주며 왈. 이 칼자루에 불을 켜면 밤이 낮 같고 몸에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할지니 가져가소서. 또 칼도 또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적선이 또한 금표통 하나를 주며, 이적선이라는 건 이제 이 두목지도 시인이고요. 중국에 이적선이라는 건 이태백을 얘기하거든요. 이태백이 금표통을 주면서 뭐라 그래? 이것이 비록 적으나 이 가운데 분로주라 하는 술이 있으니 천만인이 먹어도 진치 못하다니 가져가라. 이태백은 술과 낭만, 시, 풍류 막 이런 거에 막 대명사니까 선물로 줘도 또 뭘 줘? 술을 한 통 탁 주는 거야. 10,000명이 뭐라 했나요? 10,000만인이 먹어도 다 달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술병을 하나 준 거예요. 그죠? 자, 하니 원수가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별하고 용왕께 하직하고 부친을 모셔 길을 떠나 황성으로 이제 갑니다. 황성으로. 여기 이 황성은 이제 황제가 계신 곳이겠죠. 향하여 오더라. 각설. 이런 말들 알죠? 장면 전환에 쓰는 거예요. 그쵸? 각설. 장면 바꿔서 차시에 이때 무사가 애운을 뭐라 그랬어요? 저기 원수의 아들이죠, 그죠? 여기서 원수라는 게 우리 주인공 김진옥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니 애운이 통곡왈. 우리 모친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로 내려가노? 우리 모친도 야속하시도다. 이 우리 모친이라는 게 유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하면 슬피 통곡하니 무사가 잔인히 여기고. 그런데 여기서 올바른 표기는 이렇게 써야 돼요. 잔인히 여기고. 잔인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잘 쓰는 말은 아닌데 불쌍히 여긴다. 애처로워서 볼 수가 없다. 이걸 잔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사가 잔인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어린 아이니까 물에다가 막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진실로 가련하다 천자의 명이 급하시니 우리 어찌 거역하려 하고 이끌어 가다가 강수에 던지고 가니. 그러니까 어쨌든 던진 거야. 불쌍하게 여겼어도 자기의 임무 수행은 다 한 거네요. 나쁜 사람이네.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소소한 창천이 굽어 살피실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소소한 창천이 굽어 살피실지라. 하늘이 이 가련한 이 애운을 굽어 살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그게 매우 가련한 처지라는, 이런 거 보세요. 벌써 밑줄 그어 있는 게 이게 뭐죠? 우리 고전소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갑자기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면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라든지 감정 같은 걸 노출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용왕이 그 강의 용신에게, 이 용왕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진옥 도와주기로 했던 그 남의 용왕이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도, 이 애운도 살려주기 위해서 강의 용신에게 칙지를 내리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물에 들어온 아이를 살리라 하시니 용신이 오직 칙지를 받자와 물 밖으로 도로 내치니 애운이 정신이 아득한 중 물을 무수히 토하고 모친을 부르고 동서로 방황하더라. 살아났네, 애운이. 누구 덕에? 용왕 덕에. 그렇죠? 용왕이 용신한테 명령을 내려서. 됐죠? 그러면 다행히 애운은, 이 김진옥의 아들은 죽진 않았어요. 그렇죠? 중약이고요. 무사가 달려들어 거상에 이제 수레 위에다가 실으려 하니 난영이 소절을 붙들고 슬피 통곡하여 왈. 뭐라고 합니까? 가련하고의 달불사 유부인 같은 요조 숙녀 이렇게 참혹히 원사할 줄, 원통하게
억울하게 죽을 줄이야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요. 천지신명과 일월성신과 황천 후토 굽어 살피옵소서. 서러운 이제 끌려가는 유부인을 안타깝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낭자를 붙들고 방성통곡하며 남녘을 멀리 바라본들 그림자나 있으리요. 그러니까 남녘을 바라봐도 뭐 누구 구해주러 오는 사람 하나 없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 구하러 와야 되는 김진옥도 지금 오지가 않는 거지. 한참 이렇듯 힐난할제 선영과 동안 등의 아까 뭐였어? 그 같이 개교를 꾸몄던 나쁜 사람들입니다. 등의 호령이 추상 같아서 바삐 배라 재촉이 성화 같으니 무사가 달려들어 수레를 재촉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유부인을 죽이러 가는 지금 그 말하자면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각설 또 이제 장면 전환했네. 김원수가 우리 주인공 말이에요. 애운을 데리고 자기 그 용왕이 살려준 자식을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르니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거늘 가장 민망하여 사공을 찾으니 한 사람이 나와 대답할 어제 예부에서 관리를 보내 만리강에 있는 배 수천 척을 도사공으로 하여금 계명 전에 다 올려가게 했사오니 비록 행차가 바쁘셔도 무관해하로소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아마도 지금 중략 부분에 뭔가가 그런 얘기가 있을 텐데 짐작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제 애운을 데리고 빨리 황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강을 건너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 김진옥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김원수가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개교를 꾸민데 그 내용 안에 들어있겠지. 그래서 유부인을 빨리 그냥 처치를 해버리려고 배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예부에서, 정부 부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해서 시켜가지고 배를 전부 다 올라가게 해가지고 강을 못 건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방법이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한 사공이 얘기를 해줬어. 됐죠? 그러면 원수가 차언을 듣고 앙천 탄식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막 탄식하면서 화산을 향하여, 이게 화산이 누군가 하면 선생이고요. 그게 누구야? 화산도사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자기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길러줬던 그 선생님을, 그 화산도사를 향하여 배례왈 이 강은 길이가 만리요 너비가 30리라 몸에 날개가 없으니 어찌 건너리 있고 선생은 진옥의 사정을 급히 살피소서 그랬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 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화산도사한테 막 비는 거예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강을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자, 하고 무수히 배례하더니 이때 화산도사가 천지산간에서 낭자를 죽이려 하는 거동과 원수가 강에 이르러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양을 보고 대경하여 크게 놀라서 급히 조화를 부려 이력 소선을 지휘하여 빨리 강변에 닿으니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지? 화산도사는 저기 어디 멀리 산에 있을 거야. 근데 강에 와가지고 배가 없어가지고 건너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 김원수가 자기의 스승 화산도사 계시는 쪽을 산을 바라보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했어. 그랬더니 또 신비롭게도 화산도사는 저 깊은 산 안에 있다가 지금 바깥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김진옥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신비로운 힘을 발휘해가지고 순식간에 나타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원수가 대희하여 크게 기뻐해서 그 배를 타고 순식간에 강을 건너 남산을 돌아들어 석교를 지나 정이 종남산을 바라고 말을 지쳐 들어가며 자세히 살펴보니 장안 삼거리에 무수한 사람이 삼대같이 모여있는데 그 가운데 옷에 기치를 세우고 한 수레 위에 한 부인, 이게 누구겠어? 자기 아내죠. 그죠? 달았건을, 그러면 수레 위에다가 한 부인을 이제 처형하려고 달아놓은 거야. 그게 자기 아내죠. 그죠? 자, 원수가 생각하되 이는 반드시 부인이로다. 유부인.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고 금편을 들어 말을 치니 막 이제 채찍으로 말을 달린 거야. 그렇죠? 이 말은 비룡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는 용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빨리 일이 정말 터지기 전에 말이죠. 갈 수가 있었겠나라는 거죠. 우리 주인공 원수 김진옥이 타는 말은 분명히 이런 말일 거야. 분명히. 자, 순식간에 살같이 달려 화살처럼 달려가지고 법장에 다다라. 이제 이 법장이라는 건 그 법이 집행되는, 그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겠죠. 다다라 살펴보니 부인은 기절하고 무사는 시각을 기다릴지 이제 정말 배려고 하고 있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긴박한 순간이었죠. 한 대장이 비룡마를 타고 나는 듯이 달려들어 일진을 해치고 수레를 박차며 낭자를 안고 슬피 울거늘. 이게 누구야? 우리의 주인공 김진옥이죠. 그죠? 자, 정동한 등이 대경실색하여, 나쁜 애들이 말이죠. 크게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원수가 낭자를 보고 기절하였더니,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아내를 붙들고 이제 보고선 기절한 거야. 그랬다가 이윽고 정신을 차려 정신을 진정하며 울며 왈 부인아 김진옥이 여기 왔나니 부인은 정신을 수습하옵소서 하니 이때 애운이, 그 아이 있잖아요. 애운이 곁에 앉아 울며 말하기를
한강수에 빠져 죽었던 애운이 여기 왔나이다. 어떻게 살았죠? 용왕이 살려줬지. 자, 용신한테 명령해서, 그렇죠? 모치는 진정하옵고 부친을 배옵소서라고 했네요. 하고 얼굴을 한 대 대고 뒹굴며 통곡하니 천지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이런 과장이 있나? 상황이 너무너무 슬프니까 천지일월이 다 빛을 잃었어. 그리고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한 뭐예요? 서술자가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감정 같은 걸 직접 노출한 거죠. 그죠? 서술자의 개입이고요.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이고 그렇습니다.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요.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살아나지 않겠는가? 살아나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살아날 거라는 걸. 원수가 용왕이 주던 진주를 입에 넣으니 그 진주가 뭐였어? 아까 뭐라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진주라고 그랬어. 여기 쓸모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자, 오래지 아니하여 호흡이 통하며 눈을 떠 원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애운의 손목을 잡고 느끼거늘, 흐느끼거늘, 울거늘 이란 얘기예요. 원수가 그 모자의 경상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니 분심이 충천하여 동안등을 잡아다 급히 죽이려 하되 일반 대관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악인을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죽이려 했던 그 악인을 그 자리에서 배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이성을 찾은 거야. 아, 내가 그래도 어쨌든 한 나라의 신하인데 천자의 명령 없이 내가 함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진짜 훌륭한 인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신자의 도리가, 나도 이제 말하자면 신하인데 같은 신하된 자로서 다른 신하를 천자의 명령 없이 내가 뵐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10분 인분하고 오직 부인을 구하여 집으로 돌아오니라 했어요. 자, 김진옥전 배웠죠? 읽었죠? 뭐 읽고 나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적강 모티프에 대한 얘기는 직접 노출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이 작품은 적강 모티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유부인도 사실은 옥황상제 앞에서 연애하는 잘못을 저지른 그 김진옥의 그 선계에서의 존재인 선동과 연애했던 선녀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적강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지상에서 사랑을 또 키워가는 그런 관계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나중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건 알죠, 그렇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34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기 전 유부인이 자기 아내가 말이에요. 있을 곳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부인을 구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냥 막 열심히 달려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왔는데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거기에 수레 위에 한 부인을 달았어. 이건 분명히 내 부인이다 하고서 막 말을 그때 달려가가지고 막 어떻게 구한 거지? 진중을 막 해치고 들어간 거지. 이게 무슨 미리 알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해서 구했다는 건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김진옥은 유부인을 해치려 한 선영과 동안 등을 응징하려면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안 한 거지. 맨 마지막에 나왔죠. 그죠? 응징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참았던 거 기억납니다. 용왕은 김진옥의 공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적어 천자에게 알리려 하고 있다. 뭐라 그랬어요? 거기 무슨 현신을 두신 천자한테 그 치하를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글을 써줬잖아. 그죠? 용궁을 떠나려는 김진옥에게. 난영은 유부인이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있다. 자, 붙들려가는 유부인을 보면서 막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줄이 어떻게 알았겠냐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 애운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무사는 애운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겼어. 그렇지만 자기의 명령은 임무는 수행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랬었습니다. 애처롭게 여기긴 했어요. 그 다음에 35번 갑니다. 그럼 이제 34번 답은 1번이었고 풀었고 35번 가의 서사적 기능 그랬는데요. 가가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보세요. 각설 김원수가 애운을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르니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거늘 가장 민망할 사공을 찾으니 한 사람이 나와서 대답하기를 예부에서 나와가지고 배를 다 끌어올리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 한 척도 없으니 건너가시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그게 주인공이 난관에 처한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답 나왔네요. 뭐 그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 아내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인공의 심정과 조응하는 배경을 묘사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지금 이게 심리 암시가 이 서사적 기능의 핵심일까? 물론 뭔가 정말 1%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자면 막 이 일을 제기하려는 입장에서 보자면 막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이 저기 강변의 이 모습도 뭐 심정과 특히나 무슨 뭐 고전 시가 같은 데서 무슨 뭐 나루토의 배가 한 척도 없고 뭐 쓸쓸한 풍경은 그건 심정을 부각한다니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를 때 1번보다 적절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심정과 조응하는 배경을 묘사했다 뭐 이런 말도 별로 뭐 딱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제일 적합한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태도를 나타내어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한대요. 이게
대응하는 태도가 뭐 특별히 나타난 게 있나요? 그래서 그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게 뭐 지금 여기에 주인공의 김진옥의 성격이 드러나는 게 여기 이 기능의 핵심일까? 자, 주인공과 주변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나타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관계가 뭐가 있나? 그렇죠? 뭐 갈등 양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어떻게 막 억지스럽게 해석하자면 이거 분명히 저기 음모를 꾸민 쪽이 배를 다 빼갔을 텐데요. 그거 갈등 양상을 나타낸 거 아닌가요? 또 뭐 관계를 알려준 거 그런 갈등 관계라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너무 억지스러워. 이건 지금 분명히 최선의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럴 때는요. 가능성이 몇 퍼센트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데 매달리지 말라고요. 확실한 게 있는데 왜 나머지에 눈을 돌려? 그럴 필요 없죠? 자, 주인공에게 일어난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제시하여 사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발생 원인과 과정을 제시한 거 아니고요. 그죠? 특히 원인 제시는 아니고요. 그래서 결말을 예고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결말의 예고겠나? 그쵸?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까지를 끊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결말을 예고하는 게 되겠어. 그죠? 자, 예를 들면 2번이나 또 뭐 3번도 조금 그렇고 4번 같은 거는 매력도가 조금 있어요. 이런 거는 난도를 일부러 높여서 좀 함정을 미리 파놓은 거죠. 여러분한테 점수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말하자면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보기 볼까요? 김진욱 저는 이질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중계와 지상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중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도록 설정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주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수중계의 인물들은 주인공인 김진옥을 막 극한 후대를 하고, 그죠? 환대를 하고, 막, 갈 때 막 선물, 귀한 보물들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상계의 인물들, 여기 지금 제시된 건 지상계의 인물들 되게 악인들이 나왔으니까, 주인공의 가족인 처자를 대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악무도한 짓이니까 대비를 하게 된 거죠. 자, 둘째, 수중계와 지상계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 그쵸? 그걸 제시해서 두세 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두세 개의 연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사건들을 두세 개에서의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한다. 그러면서 대비되도록 했다. 그다음 둘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단순히 그냥 첫째만으로는 부족한 게 이거는 그냥 아무 연관 관계도 없는 세계여도 첫째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둘째에서는 뭐라는 거야? 그것이 그 두세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 것은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계성을 강화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애운은 지상계의 인물인데 수중계에 있는 용왕이 용신을 시켜가지고 살려줬으니까 이거 1번처럼 얘기할 수 있겠네요. 2번 갑니다. 김진옥이 진주를 활용하여 유부인을 살리는 것은 수중계 신물이 신비로운 그 물건이죠. 신령한 그런 물건을 통해서 그것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재를 통해 두세 개의 연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아까 용왕 1번 선지에서 용왕 용신이 지상 인물을 살려줬듯이 여기에 수중계로부터 얻어온 보물이 지상계의 인물인 죽었던 유부인을 살려준 거니까 2번도 맞네요. 3번. 김진옥이 용왕의 수부를 보존하는 데서 공을 세운 것. 그러니까 남의 용왕의 부탁을 듣고 이제 다른 용왕을 이렇게 해치우는 데 도움을 줬잖아요. 세운 것은 지상계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러네요. 지상계의 인물 김진옥이 수중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잖아요. 사건을 통해 두세 개의 연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4번.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운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한 것.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주고 있는 거야. 자, 환송받는 거는 여기 이쪽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죠? 그게 대비됨으로써 흥미성을 높여준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5번. 부채, 칼, 금표통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 되게 신기한 거라고 했었어. 근데 김진옥이 그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나타내 두세 개의 상호 영향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김진옥이, 자, 이게 신이한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이 사물들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한 게 김진옥이 그것들의 능력으로, 자, 부채와 칼과 금표통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 수 있었나요? 이 둘 사이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힘과 이 김진옥이 두세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건 서로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정답을 5번으로 골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기를 달고 있는 것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 1, 2, 3, 4번이 너무나 타당하지만 5번에서는 둘 사이에 무관한 정보들을 서로 엮어 놓음으로써 정답지를 구성했다라는 사실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인데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아까 뭐였는가 하면 기억은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애운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니은은 뭔가 하면 소소한 창천이 굽어 살필시일지라 이랬었고요. 디귿은요. 이 말은 비룡마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리을 천지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이랬고요. 미음은요.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요 이랬습니다. 그럼 봅시다. 적절한 거 고르라 그랬습니다. 기억과 리을 모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의식을 보여주게 돼요. 자, 기억도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죽을 위기에 처한 저 애운이. 그 다음에 리을은 뭐예요? 리을 어디 있어? 리을이 천지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막 그 애달픈 광경을 보면서 그걸 슬프다고 표현하는 서술자의 개입을 두고 비판적인 의식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막 거기에 감정이입하고 막 애상적이고 뭔가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거여야죠. 그런 진술이어야지 비판적인 의식이 말도 안 되고요. 니은과 미음 모두 그랬는데요. 니은은 소소한 창천이 굽어 살피실지라 하늘이 이 아이를 굽어 살피실지라 이 니은하고 미음은요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요 이랬습니다. 그럼 결국 독자로 하여금 뒤이어 일어날 사건을 짐작개라고 해야 됩니다. 올해 수능 특강 문법 문제에도 여러분 이런 게 있죠, 그죠? 짐작하게가 줄었을 때는 안 울림 소리 뒤이니까 짐작개로 해야 됩니다. 시험지에 오타가 났네요. 자, 요거 답이 2번이겠네. 오타와 무관하게 니은과 미음 모두 독자로 하여금 뒤에 일어날 사건들을 짐작하도록 만들어주죠. 왜? 자, 하늘이 이 아이를 굽어 살피실지라. 그 다음에 낭자 어찌 살아나지 아니하리요. 이건 뭐야? 하늘이 굽어 살펴서 이 아이는 살아날 것이고 낭자도 뭔가 진주를 먹든지 어떻게 입에 물든지 어쩌고 해가지고 살아날 것이다. 이제 원래 주인공의 그런 사랑하는 이들은 해피엔딩으로 가려면 얘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기억은 미음과 달리 인물의 처지에 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요. 기억은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미음은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요. 자, 인물의 처지에 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기억도 니은도 다 드러냈죠. 사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주관적인 어떤 그 판단을 서술자가 드러낸 것이죠. 그 서술자의 개입이자 편집자적 논평 이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와 달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디귿과 달리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 준대. 니은은요. 하늘이 굽어 살피실지라 이거예요. 디귿은 뭐예요? 이 말은 비룡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것은 디귿이지 니은이 아니라. 요게 서로 바뀌어야 맞는 진술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리을과 달리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한대요. 아까 얘기했잖아. 디귿은 뭐라고요? 이 말은 비룡마라. 이거는 비극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리을이 천지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가 즉 리을은 디귿과 달리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오답지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37번까지 다 풀었거든요. 우리 낯선 작품이지만 영웅소설 일반적인 어떤 특성에 기대어서 판타스틱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는 재밌어하는 사극 구경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고전소설 시험에서 만났을 때 물론 진짜 수능에서는 EBS 연계교재에서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특강 문학, 수능 완성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을 철저히 공부해야 되지만 만약에 낯선 지문이 출제됐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고전소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유형들에 대해서 개념 강의 때 공부했을 겁니다. 저도 개기일식 문학에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 10강이었네요. 개기일식에서는. 그때 공부했던 그 주요한 유형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형적인 특성들, 상투적인 어떤 표현이나 주제의식이나 인물의 유형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두면 고전소설이 모르는 단어가 좀 나와서 그렇지 줄거리 이해하고 문제 풀어나가고 하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심오한 현대소설보다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도 여러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앞에 풀었던 현대소설 도대체 무슨 소리지? 어렵다. 이랬는데
차라리 고전소설이 쉽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두 세트 모두 수능에 대비하는 우리의 서사문학 공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좋은 세트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세트를 만났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나머지 두 세트 공부하는 제 마지막 5부가 되겠습니다. 5부에서 만나죠. 안녕.